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인지하는 게 소리는 어차피 시간에 따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시간적 인지는 소리의 순서, 간격, 그 길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결국 언어 능력, 읽기 능력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음절의 길이에 따라서 느낌이나 뉘앙스,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잘한다 하고 잘한다의 차이. 소리의 길이 차이를 별로 인지하지 못하면 이걸 모를 수도 있죠. 유치원 저학년 교실 가면 모릅니다. 잘한다고 그랬는데 칭찬을 받았다고 막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성인이 물론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애기들이 커가면서 발달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소리랑 이 소리랑 길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걸 미세하게 아는 상태까지 돼야 사실은 제대로 된 언어 스킬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있고 동물 말도 있고 우리 눈도 있고 밖에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 눈도 있고 이런 차이까지도 그 작은 길이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음절을 구성하는 음질, 소리의 순서 파악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비읍, 아, 기역과 기역, 아, 비읍은 구성 음소는 똑같지만 순서를 달리하면서 음절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읽기 속도가 결국은 나중에 느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리의 그 시간적인 정보, 템포럴 프로세싱이라는 게 시간적 정보 처리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 시간적인 정보 처리가 안 될 때 결국은 푸어 리딩, 난독증, 그리고 소음 속에서의 말소리 듣기, 말소리 인지의 결함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폭은 이제 소리의 크기거든요. 파장의 제일 꼭대기랑 제일 아래쪽의 길이입니다. 파장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게 볼륨으로 표시되고요. 데시벨로 이제 표시를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진폭은 리듬이랑 연관이 있어요. 소리의 크기하고 그 소리의 길이가 리듬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리듬이 없다 그러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 단어를 발음하고 말로 할 때도 강약약, 강약, 중강약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확실하면 ARS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기계음처럼.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리고 느낌도 없고요. 말이 정확히 전달되려면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강약의 표시는 볼륨하고 그 음절의 시간적인 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어 첫 음절에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는 이런 것들은 쉽지만 사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요 마하고요 바하고 길이 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좀 느껴질 거예요. 나중에 슬라이드 써놓기도 했는데 그러면 시간적인 길이를 미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미음에서 아로 이행될 때까지의 음소 이행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마는 좀 길어요. 바에 비해서. 바는 바로 아가 나옵니다. 비읍 다음에. 마는 미음이 나오고 좀 더 시간이 있다 아가 나와요.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를 구분 못하면 만지 반지 이 길이가 똑같이 발음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음절을 못 들어요. 본인도 잘 못 듣고요. 누락된다. 단어 안에 음절이 뭉개지는 음들이 나온다. 실제로는 좀 더 길게 발음했어야 되는데 마는 바보다. 지금 제가 뚜렷하게 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차이들이 없으면 그 읽기를 시켜놓고 우리 이제 오늘 훈련생들 제가 환자라고는 잘 안 하는데 아픈 데가 없어서 훈련생들 말하는 거 보면 그런 차이들이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구분 못해요. 우리는 그걸 인식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음색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주파수, 탁과 주기성이라도 피아노의 도, 기타 도, 가수 아이유가 부른 목소리 도 다 다르죠. 그건 사인파의 모양의 차이,
그 다음에 공명음의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음색이라는 게 생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인지, 소리가 나면 어디서 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음원이 제 귀 오른쪽에 있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음원에 꽝 소리가 났으면 이 소리가 들어올 때 오른쪽 귀로 들어오는 거가 왼쪽 귀로 들어오는 거에 시간차가 생겨요. 음파는 초당 340m를 가죠. 여기 양쪽 고막 성인의 차이는 17cm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차이로 인해서 보통 0.5ms의 시간차가 나와요. 그 다음 볼륨도 이쪽 귀로 들어오는 거랑 이쪽 귀로 들어오는 파동이 돌아서 들어가니까 5dB 정도 낮게 들려요. 작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간적인 감지를 합니다. 이게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거거든요. 안 그러면 골목길에서 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소리 못 듣고 그냥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폭탄 날라오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소리만 이렇고요. 사실 앞뒤로 오는 소리는 귓바퀴, 그 다음에 상하에 대한 거는 사실 귓바퀴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작동되지만 아래쪽에서 오면 몸에 부딪히는 소리에서 주파수가 높은 고음 소리들은 더 많이 걸려요. 저음은 더 밖으로 돌죠, 파동이.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파수별로 구분하는 능력이 안 되면 사실은 상하 이 음의 위치도 파악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정도 주파수 소리가 요만큼 감쇄됐어. 그런 걸 알면서 우리가 상하 위치 같은 거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잘 모르면 그러면 사실 어떤 환경에서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내 몸의 위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영향을 주는 여러 회로든 청각계에 물론 영향을 당연히 줄 거고요. 자기조절계나 정서, 기억, 언어, 또 의사결정 이런 쪽에 다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 정보처 능력을 이제 잘하면 잘할수록 시공간적 인지도 잘하게 되고 우리 주위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주위 환경과 더 잘 어울리게 살 수 있고 소셜 스킬도 향상되고요.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 뉘앙스도 파악이 쉬워지고 내 감정 표현도 좀 더 다양해집니다. 더 정확해지고 결국 학습 능력도 또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터리 프로세싱이 있어요. 여기 앞에 센트럴을 붙여서 센트럴 오디터리 프로세싱 디소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두뇌 안에서 중추신경에서 청각정보 처리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중추신경에서의 소리정보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보통 인구의 2%에서 7%까지 보고되고 있고요. ADHD 있는 아이들하고의 그 중추 청각정보 처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관계를 보니까 APD 아이들의 84%가 ADHD가 있더라라는 거고 ADHD 확진 아이들의 41%가 APD가 있더라라는 그런 연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센트럴 오디터리 프로세싱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이제는 제 도구에 대한 이제 밑밥을 좀 깔기 위해서 이제 공명에 대한 얘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이 도구를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거예요. 공명이라는 거는 특정 주파수에서 큰 진폭으로 이제 진동하는 현상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웨이도에서 막혀 있는 동굴에서는 공명이 더 잘 일어나요 라는 얘기를 했고요. 특정 주파수에서 그런 식으로 공명이라는 게 이제 여러 상황에서 물리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모든 물체는 각각 고유 진동수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도 행진할 때 다리 건널 때는 발 맞춰 걷기 안 한다고 하죠. 그게 혹시라도 다리에 고유 진동수하고 맞아떨어지는 날에는 그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다리가 터질까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명 진동수하고 맞아떨어지는 그 힘은 어마어마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명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골전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합니다. 자, 소리가 아까 공기의 파동이 귀로 들어가서 고막을 건드리면 그 공기 전도되는 과정 설명드렸는데 그게 고막이 떨리면서부터 그 주위에 뼈를 흔들어서 골전도되는 것도 있고 실제 그 진동이
우리 피부에 그냥 부딪혀갖고 골전도 되는 것도 있고, 실제 여기에 뭐가 다 있어서 골전도 되는 소리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내 목소리는 대부분 공기전도로 듣지 않고 골전도로 듣습니다. 골전도.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항상 공기전도로 듣죠. 항상.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내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내가 들어보면 이거 딴 사람 같아. 내가 평소에는 내 목소리를 골전도로 들었거든요. 근데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 공기 전도로 들으면 이건 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자,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들은 딴 사람들은 이거 박세경 목소리 맞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항상 공기 전도로 들었으니까. 그리고 골전도 소리는 공기 전도보다 빠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몸 내부의 소리, 장운동 소리, 뭐 심장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골전도로 해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러면 골전도 소리에 압도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렇다 그러면 공기전도로 들어온 외부의 소리가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돼요. 그게 소리에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기전도로 들어온 소리는 필터링이라는 게 되거든요. 귓바퀴, 웨이도, 뭐 고막 이런 데를 거치고 망치뼈, 무릎뼈, 등잔뼈를 거치면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언어 정보에 속한 주파수의 소리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증폭돼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 낮은 소리들은 감쇄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골전도로 들어오면 그런 필터링 효과가 하나도 없이 그냥 골전도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기가 힘듭니다. 골전도가 과장되게 들려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구에다 골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기전도를 잘 들을 수 있게 할 거냐? 그럼 골전도를 죽여야죠. 그럼 완전히 죽이면 골전도가 안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또 공기전도를 전도 소리를 원활하게 듣고 달팽이관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돼요. 리허설에 대한 작동도 잘 안 되고 말할 때. 그러니까 적당히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의 문제는 자폐 환자들도 그렇고 난독증도 그렇고 언어발달장애 애들도 그렇고 이게 보통은 골전도에 상당히 많이 이 예민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리에 상당히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 작은 소리만 해도 바로 주의 집중이 깨지거나 고개가 돌아가요. 그쪽으로. 그런데 실제 소리를 미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은 안 돼요. 소리는 잘 들죠. 마치 우리 집 강아지가 저보다 소리를 잘 듣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골전도 탈감작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이제 기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